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쏘리의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오늘의 원소 주인공은 뭐냐? 영원 불멸! 이런 물속에 담가놓거나 땅속 깊이 묻어버리거나 심지어 바다에 던져놔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금에 대한 아주 재밌는 사실들을 같이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이 금은 어디서 왔을까요? 금은 놀랍게도 46억 년 전 초신성 폭발이 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지구가 생성된 후에 이 운석 형태로 지구로 부딪혀서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 당시는 지구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 지면이 굉장히 물렁물렁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애들은 다 안쪽으로 가라앉은 거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구 속에서 금들이 존버를 하다가 화산이 팡 터지면서 함께 지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채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금은 우주에서 온 선물이자 우리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온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금은 이 땅속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캐낸 금이 약 20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죠. 아직 안 캐낸 거. 우리가 캐낼 수 있는 금들, 아직 묻혀있는 애들이 약 5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다 합치면 25만 톤 정도가 되겠죠. 이게 얼마 정도 되는 양이냐. 한 건물 7층 정도 높이의 정육면체, 그 정도의 양이 우리의 지구에 존재한다고 해요. 다 모아놓으니까 7층이면 꽤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끌어온 건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희소한 거죠. 게다가 아직 파내지 못한 5만 톤, 이 중에 3분의 1가량은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지금의 기술로는 파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파낼 수 있는 금은 꼴랑 해봐야 5 곱하기 3분의 2 하면은 약 3.3 몇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톤밖에 캐낼 수가 없다. 얻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값이 계속해서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파낸 20만 톤의 금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사실 이거 오늘 촬영한다고 우리 PD님께서 빌려주셨고요. 우리 편집자님께서 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이렇게 금도 차보네요. 지금까지 파놓은 금 중에 약 47%가 이런 거 장신구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21%가량이 우리가 투자용, 금, 괴 이런 걸로 존재하고 있고요. 나머지 17% 정도가 우리 세계 중앙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만 해도 거의 전체의 한 85%가량이 금화로서 이런 금전적인 가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들 중에서도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가? 자, 여기에 이렇게 쓸 수 있게 딱 그래프 띄워주셨겠죠? 이쪽하면 이쪽에. 자, 한번 봐볼게요. 차트를 보면 1위 미국이 무려 8천만 톤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다른 2위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우리나라는 저 아래, 여기 바닥에 36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약 104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 비하면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또 104톤이 꽤나 큰 양이긴 하죠. 그럼 나머지 15%는 어디에 있냐? 사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디 있냐면요, 바로 요런 데, 그리고 요런 데. 전자제품이나 의료기구, 그다음에 각종 산업에서 금이 사용되고 있어요. 아니, 그 비싼 금을 사고 파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핸드폰에 넣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의 가장 큰 특징인 전성, 연성 때문인데요. 합쳐서 전연성이라고도 불러요. 금속을 이렇게 망치로 팡팡팡 내리치면은 점점 납작해지고 얇게 펴지죠. 이렇게 얇게 펴지는 성질을 전성이라고 하고요. 금속을 쭉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해요. 금속은 우리가 보통 가공을 해서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성과 연성이 좋은지, 이게 금속의 성질을 굉장히 좌우해요. 금은 이 중에서도 탑티어다. 금이 이 성질이 얼마나 좋냐? 일단은 전성, 금이 이 새끼손가락 손톱만큼 있을 때 이 조그만 양을 열심히 피잖아요?
무려 100제곱미터까지 펴낼 수 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의 바닥을 전부 다 금으로 깔 수 있는 양인 거죠. 다음은 연성. 1g만 있어도 무려 3km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3km면은 63빌딩의 무려 12배입니다. 이렇듯이 참 유연하고 전기도 잘 통하고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것들을 연결할 때, 도선으로 쓸 때 정말 최적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열어보면은 그 안에 있는 전극들을 연결할 때 금이 쓰여요. 이거를 골드 와이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반도체가 금값이라고 불리는 게 정말로 금이 들어가서 금값이긴 했던 거죠. 그런데 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이 들어가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금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 해서 여러 시도들을 해봤어요. 전기도 굉장히 잘 통하는 구리로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구리는 부식이 잘 돼요. 그 다음에 금만큼의 성능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세한 공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식에도 강해야 되고 그 자체로 전도성도 너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반도체 공장들에서 금 와이어, 골드 와이어를 사용하는데 불량품들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거를 몰래 싹 쓸어가지고 밖으로 빼돌려가지고 팔았다가 걸려서 경찰에게 잡혀 들어갔던 사례도 있습니다. 오케이, 금이 귀하고 능력도 완전 짱짱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겠어. 우리 전능하신 지드래곤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금은 여기에 대한 예외인 걸까요? 진짜로 안 변하는 걸까요? 대답은 NO, X입니다. 금도 사실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먼저 첫 번째,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면 이 금반지 서로 주고받죠? 헤어지면 빼서 금은방 가서 이것 좀 녹여주세요. 그래서 조그만한 금으로 혹은 액세서리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이거를 물리적 변화라고 불러요. 이 고체였던 금을 녹여서 액체 상태로 만들었다가 다시 굳혀서 고체 상태로 만드는 거잖아요. 얘도 금이고 녹여도 금이고 다시 굳혀도 금이에요. 다 똑같은 금인데 고체 갔다가 액체 갔다가 고체 갔다가 이렇게 상태만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금이 물리적 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도 있겠죠. 맞아요. 화학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산소랑 수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전혀 새로운 물로 변하죠. 이게 화학적 변화예요. 그러면 이 금도 다른 물질이랑 만나서 전혀 새로운 물질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금은 웬만하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금속들은 산해에 보통 반응을 잘 하거든요. 근데 얘는 심지어 산해도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특별한 산만이 금을 녹일 수가 있어요. 어떤 애냐? 바로 왕수라는 용액인데요. 염산을 3 그리고 질산을 1 비율로 섞어주면 왕수가 탄생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 왕수에 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질산이 금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금이 이온 형태로 나오게 돼요. 이온이 된다는 거는 전자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뺏긴 금이 이 용액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죠. 걔가 다음으로 염산을 만나게 되면은 이 클로로금산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금이 녹아서 똑같은 금색이 나는 액체로 변했을 뿐인데 이번에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진짜 막 요런 게 된 거죠. 이게 금이었다니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자,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 비싼 금을 가지고 왜 다른 물질을 만드냐? 그거 팔면은 돈이 얼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왕수와의 반응을 통해서 금을 지킨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 1940년대 즈음에 이 헝가리의 화학자 게오르그 데 헤벳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닐스 보어,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시죠. 이분의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한 연구소다 보니까 굉장히 저명한 화학자들이 여기에 다 모였어요. 화학자뿐만 아니라 뭐 물리학자, 이론 물리학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노벨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겠죠. 근데 당시는 나치가
우리 과학자들이 굉장히 탄압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금을 마구마구 뺏어갔는데요. 노벨상, 이 메달마저도 나치가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의 연구소에 나치가 금을 환수하러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 화학자분께서 왕수의 금을 녹여서 숨기자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이렇게 나치군한테 들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용액으로 탈바꿈해서 금을 숨겼던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들어있는 금은 다시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추출해서 노벨상 본부로 보내서 다시 메달 형태로 받았다는 아름다운 일화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우리도 이 왕수를 가지고 금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가능하냐면요. 바로 도시광산! 여기!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자제품 안에 금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들어있냐면 컴퓨터 한 대에 금이 0.31g 들어있고요. 이 스마트폰 한 대에는 0.03g이 들어있어요. 즉, 이 스마트폰을 1톤을 모으잖아요? 금을 300g이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1톤 언제 모으냐, 너무 적은 양이다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광산에서 금을 캘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이거든요. 똑같이 1톤을 캐낸다고 했을 때 광산에서는 1톤을 캐내면 고작 5g의 금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 1톤 캐내면 350g이 나온다고 했죠. 효율적인 면에서 이 도시광산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분해해보면은 안에 이런 전자판들이 나올 텐데 거기 보면은 금색 선들이 있어요. 걔네가 대부분 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싹 떼서 아까 말씀드린 이 왕수에 녹이면은 우리가 다시 금을 추출해서 금의 형태로 가질 수 있다. 네, 물론 이 왕수에 염산, 질산 같은 위험한 물질들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다행히도 이 전자제품, 폐전자제품들을 반납을 하면은 돈을 어느 정도 돌려주는 시스템들이 많아요. 특히 뭐 핸드폰 제조사나 컴퓨터 제조사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직접 염산, 질산 이런 거 섞어서 해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 금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14K, 18K, 24K 얘네가 다 금이 얼마나 들어있냐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뒤에 붙은 K는 캐럿을 줄임말이에요. 사실 캐럿은 중동 지역에서 나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 나무의 열매를 캐럿이라고 부르는데 이 열매가 항상 재보면 거의 비슷한 무게로 재진대요. 약 1.25g이라고 하는데 이 캐럿 열매가 무게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 거죠. 당시의 성인 기준으로 성인이 한 손 깊이 이 캐럿 열매를 움켜쥐었을 때 평균적으로 24개가 쥐어졌대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캐럿 한 주먹이랑 소금을 교환하고 한 주먹이랑 뭐 쌀을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물밀 교환을 했기 때문에 24K라는 게 상징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금을 보면은 24K가 순도 100% 가장 순수한 금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캐럿은 생각해보면 이 전체 무게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14K는 계산해보면 58.5%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 장식품을 샀을 때 뒤에를 보면은 숫자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585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58.5%다. 이게 그래서 14K라고 역추산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24K는 정말 순수하게 금만 100%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99.9%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금을 아무리 순수하게 정지하고 또 걸러내도 불순물이 0.1%는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99.5% 이상의 순도가 되면 24K라는 명칭을 붙여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 있는 단위들 뭐 10K, 15K, 20K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산업에서 자주 쓰이는 14K, 18K만 살아남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14K보다 낮아지면은 순도가 그만큼 낮아진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장신구로서 금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마찬가지로 18K보다 높아지잖아요. 금의 성질 중에 하나가 굉장히 무릅니다. 변형이 잘 돼요. 그래서 장신구 이렇게 막 귀걸이 껴놨는데 휘었어. 팔찌가 막 동그랬는데 물렁물렁해졌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장신구로서의 형태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장신구는 보통 18K까지 사용을 하고 그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 24K 금괴로 보통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이 올림픽 메달 받으면 금메달 진짜 금인지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빨 자국이 남나 안 남나. 이게 금의 무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금메달이 순금 100%가 아니라고 합니다. 약 6g 정도의 금밖에 안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물어도 그냥 딱딱하기만 하겠죠. 자, 그러면은 14K랑 18K가 순금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뭐 75%, 58.5%. 그럼 그 나머지에는 뭐가 들어갔냐? 여기에 따라서 금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짜란! 우리 PD님께서 빌려주신 반지였죠? 보면은 여기는 색깔이 로즈 골드, 약간 핑크빛이 나죠? 여기는 진짜 금색이고요. 여기는 또 은색이에요.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금의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얘네가 뭐냐? 14K 혹은 18K에 붉은색 금속, 구리를 섞으면 로즈 골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흰색 금속, 보통 은이나 아연을 섞어요. 이런 애들을 섞으면 화이트 골드가 돼요. 근데 또 하나가 있죠. 플래티늄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는데 걔는 사실 금이 아니에요. 이름이 백금입니다. 백금과 금은 전혀 다른 원자예요. 근데 우리가 화이트 골드를 그대로 한국말로 해석하면 백금이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골드랑 백금이 똑같은 거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화이트 골드는 엄연히 금에 은이나 아연을 섞은 거고 백금은 오로지 그 백금 그 자체입니다. 자, 우리가 뭐 24K, 18K, 14K 다양한 금의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금가루. 우리가 금가루를 막 음식에 뿌려 먹죠. 근데 중세시대 때도 이렇게 금가루를 먹는 관습이 있었대요. 당시에는 금이 너무나 귀한 금속이고 막 왕, 귀족들이 쓰는 금속이다 보니까 이거 만병통치약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서 가루 형태,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함께 음식이랑 먹는 관습이 있었대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다행히도 금은 몸에 들어왔을 때 반응을 하지 않아요. 비활성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몸을 통과해서 이리저리 장들을 싹 돌고 아래로 싹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24K여야 합니다. 순금이어야지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 안에 다른 물질이 섞여 있다. 그럼 금은 그대로 나오겠지만 다른 물질들은 안에 들어가서 몸에 흡수가 돼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식당이나 뭐 술에서 볼 수 있는 금가루들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순도가 굉장히 높은 24K 금만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몸속에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성질 때문에 금이 의료용으로 정말 많이 쓰입니다. 금을 굉장히 작게 쪼갠 나노 입자라든지 아니면 금을 다른 물질이랑 합한 금 화합물을 약으로 많이 쓰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암 치료제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바로 여기 치과예요. 이 임플란트 코팅용으로 쓰기도 하고 우리가 금리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현대의학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또 이거 의료비 안 그래도 비싼데 금 하니까 더 비싸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금이 모든 금속들 중에서 몸이랑 가장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 반응을 많이 하는 정도를 우리가 이온화 경향이라고 해요. 이온화 경향. 요거는 여러분 그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아마 달달 외우셨던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이거 카카나마 알아? 천리준합 수구수는 백금금. 저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외웠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금속이 얼마나 반응을 잘하냐의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칼륨, 칼슘 이런 애들이 가장 반응 잘하는 애들, 제일 뒤에 있는 수은, 은, 백금, 금 얘네가 가장 반응을 안 하는 얘들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보통 우리 몸을 치료하는데 몸 안으로 들어가서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금을 좀 사랑하다 보니까 내용을 좀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에는 또 재밌는 원소 이야기 들고 올게요. 혹시나 듣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원소가 있다면 이 댓글창에 마음껏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다 확인하고 어떤 원소 들고 올지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